네, 이번 클리닉 시간에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고 오답이 많이 나왔던 4번에서 9번 경제 질문을 쌤이 해설을 해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복습도 하고 오답 정리를 꼭 해보시고 그래도 생겨난 질문은 따로 카톡을 보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자, 1929년 말에 일어난 대공황. 우리 수특에 이제 연계가 되겠죠. 경제 대공황, 요거에 대한 이제 수특 지문에서 연계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심대한 불황을 안겼다. 이전의 경기 침체에 비해 불황의 정도가 훨씬 깊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서 미국에서만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고용 불안에 따라 실업률은 28%에 이르렀다. 단어들을 보면요, 은행이 파산,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부도가 난 거, 망한 거죠. 여기 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기업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받겠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고용 불안, 그러니까 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있던 노동자들이나 사람들을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여기 핵심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와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경기가 호황일 때,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경기가 아주 과열될 때, 뜨거울 때,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가계,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거는 가계에서 소비나 지출,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죠.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겠죠,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생산, 그 다음에 고용,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똑같이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풀고 써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확장 정책, 재정을 오히려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호황일 때는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너무 잘 되니까 반대의 상황이 이제 오겠죠. 여기서 뭐 이제 소비나 지출이나 수입이 늘어나고 생산이나 고용이나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는 반대로 긴축 재정을 펼쳐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금리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은행에서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빌려주고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 그럼 그게 금리라고 한다면 이 금리를 인하해야지 돈을 많이 이제 쓰게끔 해줘야죠. 그렇죠?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다시 이렇게 가라앉았던 경제 이런 침체가,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부양되는 효과가 벌어질 겁니다. 이게 부양, 뜰부자입니다. 기를 양자. 그래서 이제 침체되어 있던 이제 경기 침체의 상황을 금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거죠. 근데 왜 대공황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그 경기 침체가 불황의 정도가 너무 깊고 오래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그 다음 거 밑에 부분 1920년대 유럽에 비해 호황을 누렸고 라디오, 자동차 등이 대량 생산되면서 자, 내구재 소비도 늘고 주택 구입 역시 활발했다. 돈이 많이 이제 벌리고 시중에 돈도 많이 유통이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소비나 지출도 많았고 자, 유럽으로의 농산물 수출도 늘어서 농업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특징이죠. 20년대. 다만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늘었다. 자, 여기 말하는 이제 차입 같은 경우는 빚이에요, 빚. 그렇죠? 빚을 낸 거.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대출 받은 거. 그렇죠?
대출. 갚아야 될 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느니까 기업과 가게에서 돈을 많이 좀 빌려서 쓰는 경우도 생기더라. 차입이 많이 늘었더라. 그래서 그 차입을 한 돈으로 뭘 하냐 했더니 또 가게나 기업에서 지출과 소비와 고용과 투자와 이제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기 열풍이 일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엉뚱한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또 토지나 그러니까 땅이나 땅값이나 그다음에 뭐 집값이나 이런 게 갑자기 급격히 뛰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제 가격이 많이 뛰니까 막 벼락부자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투기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손해 말고 이익을 크게 본 사람이 증가하니까 너도 나도 여기 서로 이익을 보고 싶으니까 막 다 빚을 내서라도 토지를 사고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그랬다 치자. 그런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았나 했더니 전쟁을 마친 유럽에서 농산물 생산이 재개됐고 유럽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니까 아까 유럽으로의 농산물 수출을 해서 많이 늘어서 농업 생산량도 증가했고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덩달아 이제 좋았잖아요. 경기가 좋았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오게 됐다. 유럽에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재개됐고 결국에는 농산물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이게 많이 수급이 잘 되니까 원활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농업은 이제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호황을 누렸으니까 많이 이제 이득을 봤으니까 또 많이 이제 벌렸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제 심고 가꾸고 맞죠 이렇게 벌렸는데 이제는 이제 경쟁에서 조금 밀리게 되겠죠. 왜냐면 값싼 양질의 또 유럽의 농산물들이 들어왔으니까. 자, 특히 농업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부실해졌다. 아까 우리 뭐랬죠? 기업이나 가게는 차입을 안 됐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그렇죠? 근데 농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덩달아서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이나 이 은행들이 매우 부실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차입자들이 늘어난 거겠죠, 그렇죠? 농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걸친 과잉 생산, 이제는 또 농업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에도 이제 뭔가 이제 이유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업이라든가 뭐 이제 그 외의 이 산업에서 이른바 과잉 생산,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이것이 조정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1929년 8월 정점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거죠, 쌤하고, 그쵸?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가게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증가했을 테니까 소비나 지출이나 수입이 다 줄었겠죠, 그쵸?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렇게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뜨거워요. 과열을 우려한, 자,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과열을 우려한 미국 중앙은행이, 자,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뜨거웠다라는 건 여기에 돈을 많이 사람들이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사람들 개인이나 기업이니까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어디에다가? 주식에다가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으니까 그걸 뜨거웠다, 너무 뜨거워진 거다, 과열된 거다, 그치? 그러면 이럴 때 나중에 혹시라도 주식 가격이 폭락이라도 해버리면, 떨어지기라도 해보면 이 개인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도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이 거품이, 주식이 막 빠져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큰 손해가 이제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그 조치가 바로 요거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같이 혹시라도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빨간색으로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 자, 그러면 여기 긴축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긴축의 반대말은 확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긴축, 허리띠 졸라매자, 허리띠 졸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일 좋겠다, 그치? 우리가 이제 1대1로 뭐 이제 첨삭하거나 이렇게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제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건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함부로 막 많이 투자하고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오히려 걷어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죠. 우리 오늘 배웠던 이번 주말에 배웠었던 그 마지막에 조선시대 화폐 얘기할 때 나왔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를 더 회수하는 데 이제 목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책 금리를 올렸다. 자,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은행에다 줘야 되는 돈이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금리를 올렸을 때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말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증가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과열된 걸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라던가 시중에 돌고 있는 어떤 화폐의 양이라던가 이런 게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긴축이라고 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책이라 한다면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 때문에 긴축을 하는 바람에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그렇죠? 자, 주식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이제 그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장이 돼서 주식을 가지고 그 주식의 이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나 그러면 그 기업들이 혹은 그 주식에 이제 주식으로 상장되어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은 그 이제 주체들이 이 밑에 보면 긴축 정책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돈을 빌리기도 쉽지가 않고 이자도 세고 그렇죠? 그래서 다 연쇄적으로 어쨌든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른바 뒤에 보면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의 과열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일부러 더 긴축을 하는 바람에 시중에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음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거의 이제 대폭락.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손해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그 다음에 그 은행에 돈을 맡기고 예금을 맡긴 또 선량한 우리 신용중개, 우리 배웠지만 누군가의 이 예금을 가지고 은행이 이제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깜짝 놀란 중앙은행이 밑에 정책금리를 내리기도 했으나, 내리는 게 맞죠. 금리를 내렸을 때에는 시중의 화폐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확장이에요. 확장 정책이에요. 아까 긴축의 반대죠. 그렇죠? 돈을 많이 쓰게끔 정책금리를 내리기도 했으나, 여기가 끝이죠. 내리기도 했으나 내리고 더 이 후속 조치가 더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내렸으나 다시 올렸다. 그렇죠? 이게 이제 판단 미스라고 보는 거죠. 통화주의자들은. 당시 유럽에서 전쟁의 여파로 안정성이 높은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자, 우리 금본위제 배웠죠. 그렇죠? 우리 자국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금을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양을 조절했어요. 우리 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을 얼마만 10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그 금 100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언제든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의 100 정도 수준의 통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금본위제였어요. 자, 당시 유럽에서 전쟁의 여파로 안정성이 높은 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미국에서 금이 유출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탓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금이 이제 가지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커지는 경제 규모를 감당해낼 만큼의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이 안정적으로 이제 미국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안정성이 높은 자산 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금이 오히려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양상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금이 모자라면 화폐도 많이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늘어나는 커지는 그 경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각국은 금 보유고에 맞게 자국의 화폐와 금의 교환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 본국에 이 미국의 안에 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취한 것이다. 그 통화 정책이 뭐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늘어난 거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금리를 높여버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외부로 유출이 별로 안 되겠죠. 왜냐면 금도 빠져나가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비싸니까 금리를 높게 매겨버리니까 되도록이면 돈을 안 쓰겠죠, 그렇죠? 해외로 나가는 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금이 별로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실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은행이 청산되는 것은 경제 회복에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니까 뭐 은행 하나 파산을 하더라도 부실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쟤는 어차피 부실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고통이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33년까지도 높은 금리 하에 생산량 감소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겠죠. 돈 많이 쓰면 손해잖아요. 이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중앙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불황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까 쌤하고 위에서 얘기했을 때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돈 많이 쓰게 해줘야 돼요. 돈도 많이 풀어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막 주고 일부러 더 소비하게끔 막 이제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뿌린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만큼 돈을 많이 이제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은 잘못됐죠. 이렇게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잘 안 돌아요. 가뜩이나 불황인데, 그치? 물가도 낮고 사람들이 소비나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뭔가 돈을 안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감소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 여기에 실질 임금은 상승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할 임금의 실질적인 임금의 어떤 값은 오히려 더 상승하는 효과. 물가도 떨어지고, 맞지? 뭐 이제 생산량도 감소하고 했는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은 떨어지고 실질 임금은 상승,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돈은 늘어났고 금리는 높고 돈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악재죠. 이런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나겠고, 부도가 나면 노동자들 다 일하시는 분들 다 잘려야 되죠. 실업돼야 되죠, 그렇죠? 자, 투자와 소비 역시 급감을 해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대공황으로 인한 손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도 경기 회복은 매우 느리고 불안전했다. 자, 일단 여기 가지문에 해당하는 것만 봤어요. 자, 바로 밑에 자, 대공황에는 이제 주통 지문이죠. 이제 주주통합 지문이죠. 하나가 더 있죠. 대공황에 대한 연구는 보통의 경기 침체와 다를 바 없었던 초기의 불황이 대공황의 국면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아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논제는 뭐냐면 이 대공황은 왜 발생했을까,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경기 침체도 오고 다시 또 막 살아나서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 대공황은 침체됐던 게 더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거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얘기한다면 이게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른바 불황이 이 초기에 불황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나? 왜 초기에 그냥 경기 침체나 불황 정도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크게 빠져들었느냐? 그 원인을 찾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아왔던 게 바로 대공황에 대한 연구래요. 자, 60년대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우리 위에서 봤죠, 지금? 오히려 지금 경기가 불황이면 금리를 낮추고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나라의 지금 중앙은행에서 잘못했다. 긴축을 해버렸다. 그렇죠? 긴축은 뭐다? 더 허리띠를 졸라맨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바람에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통화 공급 감소, 돈이 오히려 더 줄어버리는 거, 그것을 원인으로 지목한 게 통화주의자들이다, 그렇죠?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 귀하니까
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을 때 물가가 올라요. 내가 지금 1,000원이 있는데 콜라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시중에 돈이 많아버리면 나중에 1,000원이 1,200원이 1,000원짜리가 1,200원짜리 되고 2,000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중에 돈이 없으면 돈이 귀해진 거잖아요.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귀해졌어. 돈이 귀해졌지, 그치? 그래서 물가가 내려갔어요. 물가 내리는 건 단기적으로 볼 땐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물가가 내리고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내리는 거예요. 자, 생산을 해봤자 어떻게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소비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재고도 많이 남아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이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가 주저앉아서 재고가 남아들고 사람들이 이제 재화를 사지를 않는데 생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실물 경제가 주저앉아서 회복까지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량 감소 폭에 비해서 불황의 정도가 훨씬 깊었고 화폐 중립성 이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화폐가 뭔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립적이다라는 그 이론이 이제 화폐 중립성 이론이에요. 자, 통화량의 변화는 물가 변동을 유발할 뿐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한계에 직면했다. 그래서 통화량 때문에 고작 통화량 때문에 이 모든 게 이 불황이라는 것이 더 깊어지고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제 오버했다.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게 여기 핵심이고, 마지막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80년대 버냉키 확장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80년대 버냉키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공황을 막아야 했다는 통화주의자들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대공황의 주된 원인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기능 붕괴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의 입장처럼 아까 위에서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다라면, 돈을 많이 풀었더라면 이게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입장은 통화주의자들의 입장과 똑같은 거죠. 버냉키는.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가 됐어요. 대공황의 주된 원인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기능 붕괴. 신용중개 기능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그림자 금융할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예금을 예치받아서 그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가지고 다시 다른 데에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또 이제 대출을 해주죠. 그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죠? 그게 신용중개 기능인데 그런 은행이 그런 걸 못했다. 그래서 그 은행권 붕괴 이론에 따르면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균형의 붕괴는 실질 부채 부담의 증가가 경기 침체를 심화하는 부채 위에 디플레이션 효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부채 디플레이션은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낮아지느냐? 금리가 올라갔다. 여기 이제 뒤에 부분부터 있어요. 기업들은 여기 얘기하고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차입을 해요. 물가 하락이나 금리 인상으로 차입자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 일단 이게 물가 하락이나 금리 인상 요 부분이 나왔죠. 그렇죠? 자, 물가가 막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이자가 많잖아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이에요. 여기 이제 밑에 나온 거 그대로요. 여기 이제 얘기해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순자산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순자산 가격 같은 게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 이 자산에서 좀 전에 이제 은행에다 차입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빌린 돈 있잖아요. 요걸 뺀 가격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물가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가야 될 돈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총 자산에서 이 부채 비용이 증가한 거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자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부채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밑에 순자산 가치가 줄어든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면 그렇잖아요. 물가가 하락하는 거는 좀 영향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물가가 하락하면 아까 뭐였지?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는 거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수익도 없고 매출도 별로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순자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걸 이해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물가가 하락하니까 기업의 순자산 가격이 하락한 거죠. 자, 이는 차입자의 돈 빌린 기업의 실질 부채 부담을 높여서 자, 투자를 위축시킨다. 투자도 잘 안 할 거예요, 기업이. 그렇죠? 고용도 줄일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있던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산의 담보 가치 하락을 우려한 은행 역시 대출보다는 국채, 국가 채권이죠.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런 안전자산의 투자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야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기업이나 가게, 이 대출은 기업이나 가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할 돈들이 그게 신용중개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한대요. 은행도 자기네들 혹시라도 못 받을까봐. 그래서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요. 국채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전혀 이제 기업과 가게에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필요한 가게나 기업들은 오히려 돈에 더 이제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 디플레이션 효과라고 불리는 이런 상황이 신용중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 신용중개 비용이 뭐냐 했더니 이제 아까 대출 받으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다 신용중개 비용인 것 같아요.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따라오는 모든 재반 비용,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효율성, 파산 등의 위험 요인에 따른 기대 손실 등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은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은 아주 돈 잘 버는 기업이고 개인이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나 사람은 신용도가 떨어지고 잘 못 팔고 이제 기업이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그런 부실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개인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 그렇죠? 그런 거에서 오는 비효율성도 이게 신용중개 비용인 거예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나 좀 부실한 기업, 매출액이 적은 기업에게는 높은 금리를 써서 빌려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게 비대칭이죠. 누구는 좋은 조건에 대출을 해주고 누구는 나쁜 조건에 해주고 이런 게 바로 비대칭이다. 그런 비효율성도 이 신용중개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된 거지, 그치? 비용은 소모된 거니까 나쁜 거죠. 이게 소유가 되면. 자, 호황기,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예금자로부터 은행을 거쳐 차입자에 이르는 이 자본 이동이 이른바 신용중개 이동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불황기에는 자금의 압박을 받는 부실한 기업들이 대출 축소로 인해 높아진 금리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그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우량, 정말 괜찮은 기업은 오히려 그 돈이 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한대요.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이렇게 신용 흐름이 왜곡이 되면 우량 기업, 잘 돌아가는 기업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게 되고 부실한 기업들이 돈이 모자란데 그 부실한 기업들은 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 맞지? 이런 게 계속되면 자본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는 효과, 이제 안 좋은 효과죠. 경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버냉키가 대공황 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다. 마지막 버냉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문제 볼게요. 버냉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으로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수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위기를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국채를 매입했다.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신용의 흐름을 빠르게 개선하는 정책도 펼쳤다. 지금 뭐 다 여기 보면은 버냉키의 어떤 그 효과, 버냉키가 이제 그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탈출하고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만 우리 오늘 배웠지만 국채를 매입하는 효과. 국채는 국가 채권이니까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판 거를 다시 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이에요? 아니면 긴축이에요? 물으신다면 요 국채를 매입하는 건 확장에 해당한다. 돈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렇죠?
돈을 많이 쓰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확장 정책.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버냉키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용 공급의 확대,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서 신용 중개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그런 금융 위기의 어떤 더 심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잘 선방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거는 괜찮고요. 다른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오답률 2위인가 요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다른 것도 다 보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자, 보기는 대공황 무렵에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은행들의 파산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밑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자산에서 예금의 비율을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급 능력이 충분한 은행도 은행이 어딘지 사람이 알 수 없었으므로 건전한 은행의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건전한 은행조차도 예금 인출 행렬이 길어지곤 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자꾸.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고 신용 중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은행들은 자기가 보유한 그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투매 던졌다 이거예요. 던질 투자예요. 매매 팔았다는 거겠죠. 팔아서 지급 준비금을 확보했지만,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 돈 내놔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자산도 투매하고 지급 준비금을 확보를 했는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은행의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지금 막 다 믿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밑에 은행의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졌고 주식의 투자 열풍에 따라 증가했던 가계의 부채는 주가가 폭락한 후에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돼서 소비 의욕은 꺾일 대로 꺾였다. 기업들은 사업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32년에 신규 발행된 회사채의 금리는 국채보다 7.5%포인트나 더 높아야 됐고 193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격차는 2.5%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의 핵심은 회사채 금리가 완전 높아졌다. 회사채와 국채가 뭔지만 알면 돼요. 회사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 채권이에요. 나중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 이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 회사채죠, 그렇죠? 반대로 여기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국가 채권이죠. 나라에서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회사채의 금리가 국채보다 7.5나 높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 위험한 그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이 높은 금리를 이제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다라는 건 회사채 금리가 국채보다 7.5나 높았다라는 건 그만큼 회사채가 절박했다라는 거, 기업들이 절박했다는 거고 그러한 높은 금리를 줘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인 건 금리가 낮죠. 원래 안전하니까, 그렇죠? 대신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은행권 붕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금 인출 행렬에 동참하는 당시의 상황은 여기 밑에 상황은 왜곡된 신용 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군. 그렇죠. 이 부실한 은행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다 돈을 빼가니까 결국에는 신용 흐름이 왜곡됐잖아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 은행은 우량한 은행이고 괜찮은 은행인데 건전한 은행인데 뭔가 지금 더 부실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작정 빼는 바람에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에서 예금의 비율을 줄이면서도 맞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부 은행의 청산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아까 여기 말했죠. 아까 우리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본문에서 사람들은 그때 원래 얘네들은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사람들 자체가 여기 있다. 초록색 여기 보이나요?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은 청산되는 것이 경제 회복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진술도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감수해야 한다. 부실한 은행은 없어져야지 우리가 경제가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버냉키는 당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투매했음에도 차입자의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기대 손실은 점차 커졌다고. 그렇지. 투매를 했지만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확보를 했어요. 고객들이 예금을 막 찾아갈 때 그 예금을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밑에 보면 차입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제 있으니까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의 기대 손실은 커졌다. 더 이제 이 손실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가능한 말이죠. 버냉키는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을 근거로 해서 1932년에 회사채 발행이 우량 기업보다는 부실한 기업에 치중되었을 것이라고. 회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뭐죠?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가진 회사채를 발행했느냐? 돈 많이 투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만큼 절박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밑에 부실한 기업에 치중돼서 그 부실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고 회사채를 발행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5번, 4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마지막 버냉키가 소비 의욕이 크게 꺾인 당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 대신에 부실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신용중개 기능의 회복에 더욱 힘써야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뭐보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 대신에 국채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회사채를 매입해서 그 부실한 기업이나 회사를 뭔가 살려주는 역할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뭐뭐 대신에 무엇보다도 더 우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렇게 신용중개 기능의 회복에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버냉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건 맞는데요. 이 진술이 중앙은행이 국채 대신에, 그러니까 국채는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회사채, 개인의 기업의 그 부분만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요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얘도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왼쪽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쌤한테 나중에 질문하시면 됩니다.